안녕하십니까. 날이 보통 추운 게 아니죠. 어쨌든 추워도 가야 할 길이니까. 근데 춥다고 지금 안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56쪽에 8번까지 설명을 드렸죠. 8번까지 설명을 드리고 9번에서는 필기만 했죠. 원가라는 표현. 56쪽에 예제 8번에 예제 8번에 9번에서 거기 원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고요. 원가라는 것은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대가다. 필기되어 있죠? 구체적으로는 매입가격 플러스 매입 재비용.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매입가격 플러스 매입 재비용. 매입 재비용이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급한 여러 가지 비용이란 뜻으로 저는 그냥 매입가격 플러스 매입 재비용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준서상에서는 매입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걸 거래 원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로 필기한 게 요게 필기가 되어 있었네요.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는 비용 처리하지만 FVPL 금융자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그 표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9번을 살펴보는데 9번 보니까 상품을 50만 원에 매출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가로 속에 원가가 35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을 35만 원에 사다가 50만 원에 매출했다는 뜻입니다. 자, 분개를 해볼게요. 분개를 저는 5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이제 회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이거죠. 어쨌든 상품을 매출했다.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의 상품 쓸 때 도대체 이 상품 원래 가격, 원가 얼마짜리를 팔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상품의 원가는 얼마래요? 35만 원. 35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 거죠. 따라서 대변의 상품 35만 원 이렇게 쓰고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으로 팔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다만 출제자에 따라서는 외상 매출금 대신에 미수금이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 상품 팔 때 얼마에 팔았어요? 50만 원에 팔았으면 나는 나중에 외상값 얼마 받아야 돼? 5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은 5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50만 원이 증가했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35만 원 감소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자산은 15만 원이 증가한 거죠. 50만 원이 늘었다가 35만 원이 줄면 결과적으로 자산은 15만 원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 15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했는데 자, 이 자본의 증가가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했다면 곧장 여기다가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경영 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으면 수익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다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을 쓰는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밤을 새워서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품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은 상품 매출이익.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오로지 상품의 경우는 분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출했다.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상품 쓰되 조금 전에는 금액을 원가 따로 이익 따로 분리해서 기록했지만 곧장 총 얼마에 매출했는가 팔 때 가격 이렇게 총액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매출하면 그냥 대변에 상품 총 얼마에 팔았는지를 쓰고 차변에는 어쨌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개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요, 이 분개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팔았다. 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뜻으로 꽃장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 또는 매출, 상품 매출 또는 매출, 금액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총 얼마에 팔았는지 이렇게 총액, 매출할 때 가격, 매가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상품을 어쨌든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때 한 시절에 옛날에 이제 그 부기라는 걸 공부를 했던 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분기법 또는 순수계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분기하는 걸 총기법 또는 혼합계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렇게 이 방법은 뭐냐면 상품계정의 분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여러 가지로 나눈다 해서 상품계정의 분할로서 뭐 흔히들 말하는 2분법, 3분법, 4분법, 5분법, 7분법, 9분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3분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기법, 중기법, 3분법 말로만 해놓고 필기를 안 했죠? 왜 필기를 안 했는가? 우리 시험에서 무슨 법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서는 무슨 법으로 분개를 하라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될 리도 없지만 만약에 출제가 되었다. 지문에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매출할 때 분개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분개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셋 중에 아무거나 넣어놔 써도 돼요. 그러나 강의를 할 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세 번째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개를 하라 놓고 굳이 무슨 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 거래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분개를 하라 이렇게 말이 나온 경우가 있어.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을 우린 실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이걸 똑같은 거래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분개를 하라고 말이 나와 있을 땐 분개를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답이 하나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요 세 번째는 이 방식.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출했다. 대변에 매출 또는 상품 매출. 어쨌든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분계를 하라. 이 방법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는가? 똑같은 거래를 만약에 계속 기록법으로 분계하라 이런 말이 있을 때, 이때 자, 얘보다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기록법은 다른 말로 장부를 이용해서 재고조사를 한다 해서 장부재고조사법, 장부재고조사법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거래를 만약에 계속 기록법으로 분계하라. 그때는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매출했다.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총 얼마에 팔았는지 기록을 하고, 어쨌든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이렇게 분계를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번에 이 매출한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함께 동시에 같이 분계를 해줍니다. 나중에는 이 표현을 이론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매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도 함께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건데, 분계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상품을 팔았다.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의 상품. 그리고 이것은 매출한 상품의 원가라는 뜻으로 차변의 매출 원가. 이렇게 하고 바로 이 상품의 원가를 갖다 여기다 쓰는 거지요. 이 상품의 원가는 얼마냐? 35만 원이요. 따라서 추가로 차변의 매출 원가 35만 원, 대변의 상품 35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두 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이 계속기록법은 이러한 회사에서 분계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 굉장히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거래가 빈번하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전에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연도도 헷갈리네. 다른 도시에 사는 저희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야,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야. 짬뽕 먹으러 가자고. 얘가 갑자기 무슨 짬뽕? 그래, 가자.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어디로 오겠대요. 근데 제가 집이 가깝고 그 친구는 머니까 조금 천천히 출발을 해도 제가 먼저 도착이 됐어요. 그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도착 전이야. 그래서 주차를 시켜놓고 근처에 주차장에다 주차시켜놓고 한숨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어디냐? 그래. 차 안에서 자고 있다 그랬더니 한달 소리가, 너는 지금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빨리 그 중국집에 가서 줄 서서 번호표 뽑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야, 거기가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데인데 정말 맛있다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대. 그냥 성질이 확 나. 야, 너 혼자 많이 먹어. 나는 줄 서서 한두 시간씩 기다렸다가 짬뽕 하나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갈게.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그래, 이제 다른 걸 먹고 왔는데, 자, 바로 그런 데서는 짬뽕 하나를 팔 때마다, 자, 손님 몇 그릇 드릴까요? 한 그릇? 네, 잠깐만요. 원가 계산하고요. 이게 불가능하지요.
그럼 그런 데서는 매출액 집계를 어떻게 하는가? 자, 중국집에서 매출액 집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그날의 매출액 집계. 그 저녁 때 돼서 카드로 팔았을 때는 카드 전표 집계해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팔았을 때는 팔을 때마다 기록 안 해도 돼요. 퇴근할 때 금고 열어서 금고 안에 있는 돈 다 세보면 아하, 매출액이 얼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자,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디에서 하는가? 아주 거래가 빈번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럼 계속기록법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뭔 얘기냐면은 많아야 하루에 한두 건 팔릴까 말까.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 두세 건밖에 안 팔리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이구, 망하기 일부 직전 회사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오늘 하루 종일 63빌딩 하나 팔았어. 그리고 지난달에는 인공위성 하나 팔았어.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핵 잠수함 하나 팔고, 그 다음 달에는 원자폭탄 하나 팔고, 그 다음 달에는 대형 유조선 한 5척 팔고.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아주 긁어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물건을 팔고 나서 저녁 때 퇴근할 때, 아, 가만히 있어, 오늘 뭐 팔았지? 얼마나 팔았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도 않으니까 매출액 계산하기도 쉽고, 매출액도 팔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계산해도 어쨌든 원가 계산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는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기록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얼마짜리 상품을 얼마에 팔았어요? 3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죠. 요 분량만 보고도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상품 매출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15만 원이 생겼죠? 그럼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그날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매출액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말 결산일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 말 9, 10월에 다니셨던 분들은 한 차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달에도 며칠 뒤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 안 할게. 지금 뭐냐? 말 한번 들어본 거예요. 뭐 회계 공부하다 보니까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매입 2월 상품 매입, 매입 2월 상품 매입,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오늘 들어봤어요? 며칠 있다가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 저한테 얼마 전에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들어본 적 있지요? 그럴 때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때 이렇게 분개를 하면은 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기말 결산일에 한꺼번에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아하,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것, 우리 이걸 실질재고 조사법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혹시나 이거 좀 티 좀 내고 올게요. 어딜 피시느냐면은 148쪽을 한번 보세요. 148쪽. 148쪽. 거기 보면은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양가로 1번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나와 있죠. 바로 그 수량 결정 방법하고 나온 데다가 수량 결정 방법하고 법 옆에다 화살표 끌어서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58쪽 9번 복습하기. 뭔 얘기냐면은 계속기록법이니 실지재고조사법이니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다만 그 단원을 넘어가기 전에 상품을 매출할 때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분계를 어떻게 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분계를 어떻게 하던가 기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 차례 설명하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얘는 뭐 그야말로 5년에 한 번 나올까 6년에 한 번 나올까 할 정도로다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반복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차례 설명하면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 이거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5, 6년에 한 번씩 나온다 하더라도 알아야죠. 가끔 가다가 뭐 100년에 한 번씩 출제될까 말까 하는 거 이런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뭐 말이 이상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지만 몰라야 되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만큼 어쨌든 반복을 덜 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하면 어차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설명드린 것이고, 자, 9번 설명 마칩니다. 10번 살펴볼게요. 장부금액. 전 말하기가 두려워 이런 것도 필기하실까봐. 장부금액이 뭐예요? 장부에 표시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부금액이란 말의 정확한 정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이란 뜻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예요? 수시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장부금액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원가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을. 조금 전에는 처음 문제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 얼마짜리 상품을 얼마에 팔았어요? 이랬잖아요. 추후로는 얼마짜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장부금액을 대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자 10번 보니까 뭐라고 나는가. 장부금액 1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12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장부금액 1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12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매각 처분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죠. 뭐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죠. 따라서 대변의 토지 얼마짜리 팔았죠? 100만 원짜리 팔았죠. 대변의 토지 100만 원. 중요한 건 영업용 토지 또는 자가사용 토지 이렇게 놨을 땐 토지라고 분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처분하고 이렇게 나면 뭐라고 해야 돼? 대변에 투자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회계상에서는 상품을 제외한 다른 자산, 상품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팔았을 때, 자, 토지를 대변에다 적은 이유가 뭐냐? 이 토지를 팔았으니까 현재 장부에 남아있던 이 토지를 우리 회사 장부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예요. 토지를 대변에다 적은 이유는 장부에 있는 토지를 팔았으니까
제거시키기 위해서 자산이 감소한 것처럼 대변에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모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모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항상 장부 금액으로만 제거시킨다. 모든 자산의가 뭐야? 모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항상 장부 금액으로만 제거시킨다. 써놓고 참 읽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거든요. 당연한 것 같은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실제 시험에 이 분계가 나오겠어요? 뭐냐, 계산 문제라든가 각종의 분석 문제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런 분석 문제가 나올 때 아주 단순한 이것만 기억해도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다 필기를 한 번 더 하시는가? 우리 교재 500 써놓고 이제는 507쪽 같은데 507쪽 507쪽 19번 문제 있죠? 아마 그 아래는 또 써야 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507쪽 맨 위에 여백에다가 507 맨 위에 여백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항상 장부 금액으로만 제거시킨다. 사실은요, 그 507쪽에 나와 있는 그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데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똑같은 그 문제가 아주 단순한 이 내용 하나, 모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시킬 땐 항상 장부 금액으로만 제거시킨다. 단순한 요 내용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요, 갑자기 그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돌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걸 필기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제거시켜야 된다. 장부 금액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대변에 토지 100만 원 썼고요. 자, 계속해서 원위치하고 분개하겠습니다. 자, 장부 금액 1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여러분 얼마에 팔았어요? 120만 원에 팔면서 대금은 뭐로 받았죠?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팔고 나서 돈을 못 받은 거죠? 외상으로 파는 거네요.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파는 거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면 차변에 미수금. 자, 나는 나중에 미수금을 1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차변에 미수금 120만 원 쓰고, 칠판은 요거 노란 건 지울게요. 자, 분명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120만 원 증가했습니다. 토지라는 자산은 100만 원이 감소했고요. 결과적으로 자산은 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자본이 얼마가 증가했는가? 2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을 써야 되겠죠. 자, 이때 잡으세요.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토지를 쓰고 나서 합계를 비교했더니 대변이 작은 이유는,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얼마짜리 토지를, 100만 원짜리 토지를 얼마에 팔았어요? 이익 보고 팔았어요? 손해 보고 팔았어요? 자, 결론은 이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대변이 작은 겁니다. 중요한 거, 우린 이거 매출을 한 거예요? 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했다라고 말하고 다른 걸 팔았을 땐 처분했다라고 말을 해야지요. 중요한 거, 우리는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뒤에 하나는 생략할게요. 기억하고 계신가 보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유형자산 중에 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정말 울고 싶어요. 몇 군데 강의하면서 지금 이게 4번째 강의하는 건데, 4번째 중에서 대답 안 나온 곳이 한 군데가 있네. 건설 중인 자산,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건설 중인 자산. 같은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우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변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야. 앞에서 자산 분리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요? 확인해야 돼요?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 아닌가요?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입니다. 이거 어디서 설명했어요? 20쪽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나듯이 이 표현도 했고, 모든 유형자산 중에서 절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걔가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야. 토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감가상각을 안 하지만 토지도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나중에 강의할 때 어쨌든 유형자산 중에서 어떤 경우라도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재고자산에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는 용역 원가하고 틀린 건가요? 그건 용역 원가고 그건 건설. 자, 잠깐만요. 동영상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의아해 하실 수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무조건 유형자산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완성되기 전에 지급한 일체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말을 했고요. 자, 건설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고, 거기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고자산이지. 건설회사, 제가 뭐라는가,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하면 건물은 뭐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이고, 건설회사에서는 건물이 뭐예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이죠.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의 경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 건물이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즉 유형자산의 건축을 위해서 지급한 일체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다가 빠져나간 김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핵심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모든 유형자산은 결산을 할 때마다 감가상각을 한다. 단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유형자산이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다.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감가상각을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그럼 토지를 언제 감가상각을 하는가? 그건 유형자산에 관한 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라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11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보기 전에 잠깐 한마디 여기. 자, 요거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 만약에 똑같은 거래를 갖다 놓고, 자, 지난주에도 한 차례 살펴봤지만 요걸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누가 물어? 자, 이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가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하고 묻는다면 얘는 자산의 증가죠. 차변은 자산의 증가. 얘는 자산의 감소. 얘는 수익의 발생. 따라서 이 거래에 결합관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나는가? 예를 들어 장부금액 1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12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나중에 받기로 하다. 이 거래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말이 나와 있거나 영향을 묻는 문제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문제. 자, 물론 시험은 분석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 비율을 물어요. 유동 비율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당좌 비율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자기 자본 비율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자기 자본 이익률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총 자본 이익률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등등. 분석을 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자, 분석을 하는 문제라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되죠. 일단 이 회사는 자산이 증가했지요. 120만 원 늘었다 100만 원 줄었으니까 20만 원이 증가했죠. 자산은 증가했지만 부채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채는 변함이 없어요. 자,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만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익이나 비용 때문에 자본이 변했을 땐, 수익이나 비용 때문에 자본이 변했을 땐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이 변하는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 때문에 자본이 변했을 땐. 결론은 자본이 증가하는데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겠고요. 자, 동시에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그렇죠? 수익이 증가하는 거지요. 수익이 증가. 동시에 자,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도 늘어요? 이익도 늘어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필기를 이렇게 할게. 이익이 늘어난다.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익의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필기 안 해도 돼요.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총포괄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주당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는 기본주당이익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이익이 다 늘어나. 정말이냐고요? 딱 하나는 아니에요. 매출총이익은 제외. 매출총이익은 상품과 관련해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만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만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매출총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익이 전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익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참고할 거, 모든 이익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는 제외, 매출총이익은 제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매출총이익이라는 걸 배워요. 한마디로 상품 또는 제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인데, 한마디로 상품 또는 제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을 한 기간분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익을 다 합쳐서 매출총이익이라고 하는데, 매출총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익이 전부 다 늘어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익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사진을 찍던 뭐라도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11번. 1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필기는 요거 이따가 하셔도 되고, 휴식 시간에 하셔도 되고, 사실은 휴식 시간에 사진 찍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정의 필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 차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혹시 없다면. 제 생각엔 휴식 시간에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아직 안 되신 분은 자, 11번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손상차손 누계액 10만 원의 건물을 9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여러분, 건물 팔았죠? 건물 팔았죠? 들어보세요. 지금서야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장부에도 건물이 있었겠죠. 자, 일단 그걸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제거시키기 전에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달에 11, 12월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세 가지 장부를 설명드렸네요. 첫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쓴다. 그죠? 두 번째,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설명드리면서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를 설명드리면서 시산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을 쓴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재무상태표가 됐던, 건물은 자산이니까 시산표가 됐던 장부에 자산이 남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어느 변에 있었을까? 자, T자를 그렸더니 하시는 말씀, 이게 재무상태표인가요? 시산표인가요? 그건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재무상태표라고 봐도 되고 시산표라고 봐도 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산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고, 또는 각종의 다른 총계정 원장을 이렇게 분산해서 각각의 총계정 원장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어쨌든 시산표라고 놓고 볼게요. 자, 여러분, 건물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건물의 고향은 어느 변이에요? 차변. 지금까지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시산표 차변에 건물이 표시가 돼 있었겠죠. 얼마가 있었을까요? 그 건물의 원가가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데, 여러분 감가상각누계액이나 손상차손누계액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이나 손상차손누계액의 고향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10만 원이 있고, 손상차손누계액도 10만 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팔았잖아요. 그럼 이걸 제거시켜야 된다고. 회계상에서는 제거시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제거시키라는 얘기 무조건 반대변으로 보내주란 얘기죠. 지금까지 건물이 차변에 있었으니까 제거시키려면 얘는 대변으로 보내주고, 건물에 딸려있는 요 새끼들, 요 평가기죠. 이것들도 제거를 시키려면, 얘들은 대변에 있었잖아요. 제거를 시키려면 차변으로 보내줘야죠. 따라서 붕괴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건물 10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주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변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제거가 된 겁니다. 제거. 팔았으니까 제거시켰죠? 제거시켜. 그 다음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볼까요? 얼마에 팔았어요? 90만 원에 팔면서 대금은 뭐로 받았죠? 자기압수표로 받다. 찾으셨나요? 자, 90만 원에 팔고 돈을 90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압수표로 받다. 앞에서 다 배웠죠? 통화대용증권 배관일이 국만한수. 통화대용증권 배관일이 국만한수. 말 끝에 수표로 끝나는 거 다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별의 현금 90만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자, 여러분 건물 팔았죠? 저를 보세요. 건물 요거 보고 얼마짜리 건물 팔았어요? 100만 원? 제가 얼마짜리냐 그러면 장부금액을 대답하라 그랬죠. 장부금액이란 거 뭐라 그랬어요? 평가 계정을 더하거나 뺀 거. 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빼야지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거 얼마예요? 80만 원짜리야. 80만 원짜리 건물을 파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얼마짜리 건물을 팔면서 80만 원짜리 팔면서 얼마 받았으면, 90만 원 받았으면 자산은 얼마가 증가해요? 10만 원이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는 게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그렇죠? 자, 수익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가? 건물을 팔면서 생긴 수익이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이걸 갖다 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 이거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가? 결합 관계는 완전히 생기초 수준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붕괴를 해서 결합관계를 대라? 출제위원이 뭐 쥐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이것과 똑같죠. 이 아래 것과. 따로 필기를 안 해도 부방할 겁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남들 같으면 아마 17개 붕괴 설명하려면은 뭐 한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20분도 안 걸릴 이것을 갖다 놓고 저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설명해서 지난 첫 시간 마지막 시간부터 설명해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래요? 거기서 파생돼 나온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책에는 기초책에 이런 붕괴는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그건 뭐 상품 사다 팔다 뭐 대여금 주고 받다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 기초적인 붕괴? 근데 왜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험엔 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11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11번까지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설명하면서 필기 두 문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차변에 적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뭐니 해도 그 붕괴. 그 다음에는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11번. 11번.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1번에서 필기 2개 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11번이고 그 다음에 전체 중에서 이제 80번째로 중요한 거 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1번하고 제일 중요한 게 1번 두 번째 중요한 게 11번 80번째로 중요한 게 몇 번이에요? 80번째로 중요한 게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여기서 왜 제가 지금 80번째로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나머지들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초과정에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붕괴도 알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 것뿐이고요. 자, 이 시간은 11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